해외 바람 좀 쐬고 오셨는데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뭐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이게 뭐 지금 제가 다녀온 프랑스도 그렇고요. 예. 뭐 유럽의 네덜란드도 그렇고 뭐 네팔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젊은 세대의 분노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뭐 유럽,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는데요. 그런 현장도 좀 둘러보게 되었고요. 이 젊은 세대의 분노 원인은 간단합니다. 기득권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이라는 게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자기들끼리만 부를 축적하고 나누는 그런 어떤 정치 기득권에 대한 분노라면 예. 유럽 같은 선진 사회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곳에서는 막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제도가 참 잘 돼 있는데 예. 그 임대주택 우선권을 난민들한테 먼저 줘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국민들 말고. 국민들이 아니라. 왜 그러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보통 임대주택을 분양받으려면 10년 기다려야 된대요. 예. 네덜란드는 평균적으로. 예. 근데 이제 난민이고 이주민이면 그게 훨씬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고 일어난,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자유대학 같은 젊은 우파 청년들의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경험하면서 대한민국도 결국 지금 2030이 민주당 제일 싫어하고 이재명 제일 싫어하거든요. 정청래가 대표되고 나서 20대 지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예.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예.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세대가 연합해야 되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깨어서 이 나라와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을 뒤집지 않을까 또 그런 전망을 또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네덜란드나 저런 유럽에서는 그동안 그 PC주의 좌파 정권들의 어떤 정책으로 난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혜택을 준 겁니까? 그렇죠. 그런 셈이죠. 대부분 뭐 PC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진보 좌파 정권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자기 국민들도 안 챙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미국 민주당도 네. 지금 언론들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욕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걸 보면 그 좌파들의 어떤 선민의식이나 PC주의는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인 것 같아요, 그게. 인어공주를 갑자기 흑인 인어공주로 만든다던가. 그렇죠. 그게 인종차별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 젊은 세대의 분노가 막 촉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찰리 커크 사태를 보고서도 미국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자유대학을 언급했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청년 중심의 어떤 정치 기득권을 향한 분노, 그러니까 조국으로 대표되는 거거든요. 추미애로 대표되고 예. 자기 딸 의사 만들고 자기 아들 황제 휴가 막 보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에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있어야만 이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민주당을 이길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한동훈이 뭐 전국 투어를 다닌다면서 법원에서 발부한 그 소환장 뭐 이것도 폐문 부재로 안 받고 뭐 이렇게 전국 투어 다니는데 뭐 그게 지금 왜 전국 투어를 다니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전국 투어나 민심 투어가 아니라 도망 투어입니다. 도망 투어. 그러니까 법원 서류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제도에서 보니까 한 대학교 가가지고 학식 먹고 막 대학생들 만났던데 예. 그 지난 대선 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다 했던 거 따라하는 거잖아요. 학식 먹고 하는 거는. 참. 그런다고 해서 젊은 층에 제가 아까 언급한 예. 그런 분노나 지지나 동력이 모이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뭐에 열받아 하고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꼴을 보면서 어떤 분노가 있는지 지금 우리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재명 아들은 호화롭게 결혼식 다 했으면서 신라 호텔에 결혼식 1년 전에 예약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진핑 온다고 취소시키고 이런 분노에 공감하지 않으면 대학교 가서 청바지 입고 학식 먹는다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특검의 수사가 아무리 부당하고 무리해도 법원이 서류를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부당해도 그 법원의 서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는 게 보수주의고 법치주의거든요. 근데 그 법원 서류를 우리 집에 사람 없습니다 하고 안 받는 게 폐문부재예요. 이 짓거리를 누가 했느냐? 이재명이 했어요. 이재명이 재판 지연시키려고 이재명 집으로 법원 서류가 갔는데 폐문부재를 계속 시키니까 법원이 그냥 공시송달이라고 사람 붙여서 보내버리고 했거든요. 이재명이랑 똑같은 짓거리를 한동훈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양반이. 그러니까 이게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보수. 우리가 지금 사법부 존중하자, 사법부 독립지키자 이야기로 막 싸우고 있잖아요, 민주당이랑. 그렇죠. 근데 전직 당대표가 사법부에서 발부한 서류를 집 문 닫아놓고
폐문부제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안 서죠. 쉽게 얘기하면 찢어버리는 거죠. 네. 가기 싫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망 투어입니다. 도망 네, 투어. 도망 투어. 야, 지금 지난주 저 주말에 동대구역 집회가 있었는데 네. 동대구역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이런저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동혁이 아니었으면 이 집회 못했다. 그러니까 이 장애 집회를 국민의힘이 무려 6년 만에 주도한 겁니다. 6년 만에. 근데 그걸 가지고 조중동 비롯한 언론에서 뭐 장애 집회하면 안 된다느니 민심과 떨어졌다느니 뭐 장애 집회하고 오히려 정당 지지율이랑 장동혁 대표 지지율 쫙 올라가니까 한동훈 똘마니들이 나와가지고 막 재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뿌리고 있죠. 근데 이거는 지난 전당대회 때 뭐 정치공학적으로 한동훈 표를 가져와야 된다, 뭐 한다 이런 소리에 귀 안 기울이고 뚝심을 지켰던 장동혁 대표니까 이 집회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2차 집회 이번 주에 또 하잖아요. 예. 서울에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예. 언론 조선일보 너네 사설을 쓰든 말든 너네 말 들었으면 나는 대표 안 됐어 어차피.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법 유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도 한다라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 기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힘을 좀 실어줘야죠. 예. 지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위 말해서 한빠들 패널들이 일제히 뭐 작전 짠 것처럼 뭐 장외 집회를 하면은 뭐 중도층과 괴리되고 뭐 국민 여론과 반대로 가고 뭐 황교안 자유한국당 시기처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설득력 있는 소리입니까? 아니 근데 지들이 당 운영할 때 한동훈이 설칠 때 당 지지율은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언론의 저주나 무시가 있었지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 대표 되고 아직 한 달이 안 됐거든요. 하늘 안 됐죠. 3주 정도 됐어요. 예. 3주 만에 에브리 리서치나 리얼미터에서 민주당과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섰어요. 장동혁 대표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은 야권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다 안 믿어도 추세는 보거든요. 예. 추세가 말해주잖아요. 추이를 봐야죠. 예. 아니, 지들이 그렇게 잘나고 중도층 민심을 잘 알고 지지율을 잘 갖고 올 사람들이면 왜 한동훈이 대표할 때는 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었느냐? 왜 너네가 나서면 답이 없느냐? 한 표라도 갖고 올 수 있느냐? 그런 물음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이번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대한문에서 하는데 집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년 만에 하다 보니 네. 약간 뭐 예를 들자면 집회 진행자의 어떤 좀 미숙한 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어떤 점 좀 보완하면 되나요? 근데 뭐 이런저런 피드백들이 예. 여러분의 목소리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한테 충실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소통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 서울 집회는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 집회가 정말 뜨겁게 잘 치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뜩이나 언론 지형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꼬투리 안 잡히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좀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사람이 연단에 올라온다던가 맨날 뭐 유튜브랍시고 쌍욕하고 막 품이 없는 막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장동혁 대표가 투샷이 잡히면 바로 온갖 언론들이 물어뜯을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우리만 같지는 않아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안 하고 실점 안 하는 수비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당이 주도하면 예. 그 시민단체가 주도할 때처럼 막 와 하는 좀 덜해도 수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동대구 집회에서 저 좌파 언론들이 꼬투리 별로 못 잡았잖아요. 못 잡았죠. 예. 눈에 불을 켜고 뭐 말실수 하나만 나와라 막말 하나만 나와라 했을 텐데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 위에서 좀 탄탄한 수비를 하면서 또 뜨거울 땐 뜨겁게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건 쓸데없는 국회의원 소개 좀 줄이면 좋겠다. 그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예. 어차피 국회의원 대다수가 국민들의 마음과 연결도 안 돼 있고 예. 누군지도 잘 모르고 연설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나 김민수 정도 되는 사람만 연설하면 된다. 그래. 뭐 국회의원이랍시고 다 나와서 인사하고 연설하면서 분위기 다 죽여놓느냐. 그럴 바에는 또 시민사회나 제야에 검증된 연사들 우리 이영풍 기자님 같은 분도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제가 바라는 예. 좀 보완점인데요. 예. 여러 가지 또 믹스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동대구 집회에도 그렇고 지금 보면 뭐 김재섭류의 그런 인사들이
집회 안 나간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저 제정신입니까 저거? 아니 그 김재섭 의원은 집회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우리 당원들의 야유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 하면서 막 아니 사실 대구에서도 우재준 청년체고 나올 때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아니 다 집에 가버리잖아요. 예. 그거 감당 못해요. 예. 그 한동훈 따라다니거나 평생 그러니까 민주당 공격 안 하고 그냥 당에서 내부 총질하는 걸로 몸값 키운 사람들은 무서워서 집회 못 나오는 거예요. 말은 바로 해야 돼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고 오늘 아침에 장동혁 대표가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속 시원한 소리 했더라고요. 예. 장애 집회 뭐라 하는 사람들 중에 가만 보니까 민주당이랑 잘 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뭐 맞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도 된다. 나오지 마. 너네가 알아서 방송에서든 국회에서든 잘 싸우면 되는데 안 나오는 인간들 공통점이 민주당이랑 싸울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인간들이다. 그 왜 지들은 안 싸우면서 뭐라도 해보려는 사람들한테 발목 잡고 힘 빼느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언론 인터뷰 답변하는 걸 보면 이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정서의 맥을 굉장히 지금까지는 잘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김민수 최고위원하고도 아침에 통화를 해봤더니 그 동대구역 집회 갔을 때 이제 그 기존 올드 미디어 매체들이 방송하거나 취재하는 공간은 별도로 이렇게 딱 격리해서 룸을 만들어 줬는데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취재 과정에 좀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대한문 집회에는 유튜버들만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 같다. 그래서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그 박스 안에 들어가면은 앵글 잡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의견 여론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발전하고 있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고. 예. 한 번에 100점을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장동혁 지도부 제가 봤을 때 지금 90점 이상인데 최근에 한동훈 같은 낙제점 지도부 보다가 90점 되는 것만 해도 저는 눈물 나게 감사하거든요. 그러면 애가 수능에서 한두 개 틀려오면 아니 잘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100점 맞으면 되지 해야지. 너 왜 95점밖에 못 받아? 너 그래가지고 의대 가겠어? 이러면 애 삐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지도부가 애는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좀 우리가 막 이런 건 고쳐라 이런 거는 보완하라는 거를 충분히 소통하고 반영이 되고 있으니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당 말아먹고 말아먹은 한동훈 지도부 보다가 장동혁 지도부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땅 차이죠. 조금은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재명이 미국 가서 그 한미일 외교장관이 모여서 북핵 비핵화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나중에 돌아서서는 또 한반도 비핵화로 이름을 이렇게 명칭을 바꿔버려요. 이 돌아서면 이 거짓말하는 거 이거 완전히 이거 습관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거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어요. 어.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G7 외교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여전하다. 그걸 지지한다. 아하. 이재명은 무슨 말을 했느냐?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일단 교류하자. 그리고 핵은 동결하고 축소하고 지금 완전한 비핵화 가려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고 동결하는 선에서 협상을 하자고 이재명이 말했는데 그 말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이잖아요. G7이. 예. G7 외교장관들이 공동 성명 냈어요. 야 이거 완전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지한다고. 우리. 왕따네요 완전히. 이거는 야 헛소리 하지 마라. 형님들이 지금 알아서 하는데 너 대도 않은 쎄쎄 똘마니가 여기서 끼어서 진짜 헛소리 하지 마라는 그걸 아주 그냥 타이밍 좋게 G7 외교장관들이 공동 성명 낸 거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한 100일쯤 됐는데 그동안 벌어졌던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는 외교 관계 문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이 국내에 있는 시청자들이 유튜브나 뭐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해외 매체도 다 본단 말이에요. 네. 요즘 영어 같은 것도 뭐 구글 번역기 누르면 다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나오죠 다. 네. 근데 이거 100일밖에 안 됐는데 지나고 보니 이거 너무 거짓말이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거짓말을 국내에서 하면 어찌어찌 수습이 됐는데 미국 상대로 거짓말을 치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3,500억 지가 준다고 하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뭐 1,500억 더 얹어주고 1,000억치도 사고 그래놓고 그냥 시간 끌고 대충 넘어가겠지 했다가 미국이 야 진짜 돈 내놔 너 약속했잖아
하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서 현대 기아 죽을 마시고 9월에 대미 수출이 지금 급전 직하하고 난리 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통하는 거짓말이 미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명이 뼈저리게 배우고 있는 것 같고요. 가서 헛소리 하니까 G7이 바로 나서서 야, 뭔 소리야.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해야지라고 교통정리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격이 땅에 떨어진 거죠. 완전히 추락한 거죠.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 가가지고 한 말이 하루도 안 돼서 G7에 의해 뒤집히는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얼마나 국제 정세를 못 따라가면 하루도 안 돼서 G7 형님들한테 욕먹을 바로 뒤집힐 저런 말을 하느냐. 이거 개망신입니다. 이거는 외교 안보 라인 다 갈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망신입니다. 지금 그런데 국내에 들어오면 또 달라져요. 왜 신라 호텔은 왜 또 다 비운다고 저럽니까? 시진핑이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게 이제 셰셰 형님들 비위 맞추려고 하는데요. 에이펙 때 이제 서울에서 또 시진핑 트럼프 회담 등이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진핑은 신라 호텔에 투숙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남산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 뭐 대외위지만 미국 대통령들은 거의 그곳을 이용하시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 문의해 보니까 아니 우리 대통령 와서 자는 거랑 너네 나라 국민들 결혼식 하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상관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경호를 빡빡하게 받는 인물이 미국 대통령도 그렇겠죠.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 거 가지고 터치를 안 하는데 시진핑은 지가 뭐라고 왜 남의 나라 국민들이 1년 전에 예약해서 결혼식 하는 것까지 하라 마라 하고 그걸 또 우리나라 정부가 안 되는 건 안 된다. 너네 경호 철저히 해줄게 하면 되는 거지. 신라 호텔에 압박 넣어서 결혼식 다 취소시키고 결국 신라 호텔이 책임지고 그 취소된 사람들 결혼식 비용 뭐 1억 얼마 넘는 거 다 내준다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이게 뭐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권과 자유가 셰셰 때문에 시진핑 때문에 침해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여러분 나는 신라 호텔에서 결혼할 일 없어. 내일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확장되면요.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확장되면 우리의 모임이 이제 취소되고 우리의 집회가 강제 취소되고 그런 나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게 사실은 신라 호텔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뭐 고구려 호텔이나 백제 호텔이 있다면 똑같은 일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말도 안 되는 지지율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부터였거든요. 아니 고생 쎄 빠지게 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왜 북한 선수 때문에 못 뛰냐. 어거지로 합동팀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민주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예. 이 신라 호텔이 저는 그 이상의 파급력이 있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특히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예.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예. 아니 시진핑이 누군데 뭔데 어쩌라고 그냥 경호 잘 받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가면 되지. 왜 남의 인생이 걸린 인생사를 지들 마음대로 취소하라 말아요 이게. 불안한가 보죠. 아이 참. 참. 자, 지금 어제 장동혁, 김문수, 오찬 회동도 있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본격화하겠다. 법안이 한 69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하루씩만 잡아도 2달 넘게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 또, 장외투쟁도 지금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뭐 서울, 지난주 대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원내외로 투쟁 노선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요건 앞으로 좀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뭐 일단 장애 집회는 원외 투쟁이라면 예. 필리버스터는 원내 투쟁이죠. 그러면 장애 집회 가지고 궁시렁거렸던 인간들 먼저 필리버스터 한 50시간씩 때리는 모습 보여라. 아니 너네 그 궁시렁거리고 그러네. 그렇네요. 네. 밥값이라도 좀 해라. 김재섭이 뭐 한 24시간 하면 되겠네요. 한 50시간 때려야죠. 네. 남들은 바깥에서 고생하는데 그거 안 할 거면. 근데 그러다가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법안을 막지는 못해요. 예, 막지 못하죠. 그렇지만 야당이 살아있다라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누가 또 쓰러지기라도 하고 막 한 40시간, 50시간 하다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럴 건 아니지만 정말 결기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어느 대목에서 어떤 연설이 국민의 심금을 올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좀 좀
이 무제한 필리버스터에는 군소리 하지 말고 의원들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 가운데 우리 장동혁 대표가 김문수 전 장관을 만난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동훈 빼고 다 통합하겠다. 한동훈 빼고 다 통합한다.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하는 거 맞다. 예. 이재명과 상대하려면. 근데 보수끼리 뭉치자. 한동훈은 보수가 아니니까. 지는 오늘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 입으로 지가 보수의 리더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던데 한동훈 보수 아니에요. 보수가 무슨 정권을 이재명한테 갖다 바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빼고는 다 뭉칠 수 있다라는 한동훈 고립 작전의 일환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패널 인증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패널을 그 방송사에서 꼭 써야 된다. 뭐 출연시켜야 된다. 이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미디어 대변인이다. 뭐 이 사람들이 대변인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 해당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조금 감안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그죠? 아직 뭐 패널 인증제가 시행된 건 아닙니다만 예. 새로 선출된 대변인과 미디어 대변인단들이 방송이 좀 늘어나고 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똘마니 전직 대변인들이 나 방송 잘리고 있다. 이런 말들을 유튜브 등에서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채널에 진짜 정신 차려야 되고요. TV조선도 정신 차려야죠. 음. 그치만 조금씩이라도 변화의 기미는 보이고 있다. 뭐 그 정도로 평가하겠습니다. 근데 그 한동훈 저 시기에 뭐 대변인 이런 거 하나 맡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경력 만든 자들이 지금 뭐 종편이나 지상파에 나와서 보수 패널인 것처럼 참칭을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 편드는 짓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미디어 대변인 임명뿐만이 아니라 패널 인증제가 어떤 식으로든 자리 잡으면 그런 사람들을 최소한 보수 종편에서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좌파 방송은 오히려 그런 사람 계속 부를 거예요. 예. 국민의힘이 뭐라든 신경 안 쓰고. 예. 근데 우리가 MBC, JTBC 나가는 것까지 뭐라 하지 않아요. 예.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보는 TV조선 채널A 그리고 YTN 연합뉴스 이런데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 패널로 내보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는 지도부에서도 계속 신경 쓰고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제 장동혁 당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러야 되는데 오늘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결정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이다. 뭐 이렇게 이제 관측이 나와요. 언론 보도에.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부산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요. 충청도에서 승부가 펼쳐질 거다. 아, 중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충북, 충남, 대전에서 우리가 몇 석을 가져오느냐 거기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다행인 건 장동혁 대표가 충청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청 도민분들이 충청 주자 한번 키워주자고 밀어줄 또 그런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지방선거가 무척 어렵겠지만 17개 중에 저는 이제 한 반절인 8개만 얻어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당으로서 이 엄혹한 시절에는. 그러려면 충청에서 최소 한두 개는 가져와야 되는데 다행히 또 장동혁 대표가 출신이 충청이다. 이런 점은 우리한테 희망적인 부분이죠. 지금 민주당이 뭐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도 부산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네. 지금 뭐 해수부 이전한다고 해서 대선 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지방선거 프로파간다를 시작한 거거든요. 해수부 이전한다, 뭐 광역철도만 깐다 이렇게 해서 부산, 울산, 경남을 집중 공략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습니까? 근데 뭐 전공법으로 나서야죠. 어. 이게 해수부 설치 공약이 약간의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저기는 40%, 우리가 나머지 50% 이상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득표했거든요. 예. 그러면 해수부 때문에 몇 프로 빠진다고 해도 제대로 된 보수적인 부산 시민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만 내보내면 그 판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자 후루꾸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보수 후보, 보수 메시지를 낼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직 오세훈,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 인지도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현직이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두 분도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향해서 좀 공격하는 발언 등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당원과 시민들이 새 인물이 필요하다 할지
아니면은 했던 사람 밀어주자 할지 그건 뭐 제가 지금 저도 막 평가를 내릴 단계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정통 보수의 가치에 충실해야 된다. 어설프게 중도 좌클릭하는 사람 나오면 오히려 더 진다. 그렇죠. 그 기조는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 지방선거 보면은 사실은 거의 뭐 전국적으로 후보자들 합치면은 뭐 거의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사를 하게 되는데 출사표를 던지게 되는데 뭐 구의원이라든지 또 뭐 시골의 군 의원이라든지 요런 어떤 그 기초 의원 그런 정치인들은 사실 좀 청년 정치인들이 처음에 정치를 입문할 때 그런 쪽에서 뭐 정치를 입문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당에서는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뭐 청년 공천을 국회의원한테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게끔 그 문호를 많이 개방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근데 여러 가지 검증의 잣대를 또 잘 거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감동 있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고 예. 또 중요한 게 당성이 중요하다. 당성. 당의 입장과 같이 가는 사람을 공천하겠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오랜 활동과 헌신으로 검증된 청년들이라면 뭐 지역 주민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저 마지막으로 이 법사위에서 이 난리통이 벌어지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추미애의 경기도지사 욕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추미애가 경기도지사 나올 거래요. 아하. 그러니까 자기는 개딸들이 추미애는 지금 지역구가 경기도 아닙니까? 네, 하남이죠. 그 개딸들이 밀어주면 경기도지사 공천 받는 거라 생각하고 더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가 경기도지사 나오면 그 어려운 경기도에서 우리가 해볼 만한 희망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추미애가 자기 욕심에 저렇게 정청래, 김병기도 제껴가면서 법사위에서 난장판을 만들면 청문회도 마음대로 강행해버리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장동혁 대표 지지율 올려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보수의 어머니네. 그러니까요. 또 살려주려고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켜보는 우리의 분통은 터지지만 또 특히 많이 당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 진짜 너무 안 됐고 우리가 응원 많이 해줘야 되지만 추미애가 저렇게 난리 치면 칠수록 우리한테는 뭐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 모시고 국내 정치 현안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신라호텔 이야기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억제하고 사실상 중국 같은 사회주의 독재 노선을 추구하는 거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신라호텔이 피해를 보지만 나중에는 우리 사업장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유로운 모임과 집회가 마음대로 제한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번 주말 대한문 국민의힘 집회 여러분 많이 나와주시고요. 서울과 수도권에 계신 분들 유튜브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도 함께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진짜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짜 저 뇌를 갖고 싶은 외모도 열정도 모든 것들을 제가 취하고 싶은 우리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내부자 거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와보니까 계셔서 사실 제가 방금은 또 강전의 변호사님이랑 또 방송을 하고 왔거든요. 네. 너무 이렇게 우리 잘생기시고 저는 사실 우리 김기웅 대변인님 나이가 저보다 그냥 몇 살 형인 줄 알았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근데 이게 나와 보니까 장성한 자녀들도 계시고 네, 저희 아이는 뭐 고등학교도 졸업했죠. 네,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싶은 대변인 이번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잠시 집을 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했는데 잘 지켜주셔서 제자리로 돌아오신 거죠. 저희가 뭐 훈훈하게 시작됐지만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좀 답답하죠. 밖에서는 사실상 국제적 호국 이재명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관세 협상이나 그리고 핵 문제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를 능멸하고 나아가서 사법부 수장을 청문회하고 탄핵한다는 그런 헛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진짜 탄핵한다고 보십니까? 탄핵이 근데 지금 분위기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무리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정확히는 사실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처음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무리수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죠. 본인이 급발진하고 마이웨이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근데 정청래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얼렁뚱땅 편승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딸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옳고 그름에 대한 사리 판단을 하는 지도부가 아닙니다. 여당 지도부예요. 그냥 던져놓고 나니까 개딸들이 좋아하네? 그럼 가고, 던져놓고 봤더니 개딸들이 싫어하네? 그럼 파기하고, 지금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대법원장 탄핵도 그래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더 이상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강성 개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입장 바꾸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무리수 던질 수 있는 게 지금 여당 지도부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이제 추미애라는 사람이 등판을 했을 때 네. 길게 보면 나쁘진 않은데 그 과정 그렇죠.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시스템이 망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우리 대변인 말씀처럼 얘네들은 그런 것 같아. 설마 할까? 근데 네. 지나고 나면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 이상의 것을 항상 가능케 하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데, 근데 저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추미애가 위험한 게 아니라 제2의 추미애가 나올 수 있고, 정청래가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하죠, 제2의 정청래가 나올 수 있는 이 구조적인 어떤 뭐랄까요, 시스템화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최근에 대통령실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청래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렇죠. 그렇게, 지지율을 좀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의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영교가 가짜 녹취록 틀었다가 지금 발칵 뒤집혀 버렸죠. 갑자기 추미애가 무슨 대법원장을 청문회 부르겠다라고 하죠. 정청래는 대표로서 제지를 하기는커녕 동조를 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모든 행보들이 다 묻힌다는 겁니다. 물론 악재가 묻히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야당에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당이 됐으면 디톡스를 좀 해야 되고 국정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야당처럼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그냥 막무가내식의 칼자루만 지금 휘두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야당 시절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극악무도한 방식의 무리수들을 뒀습니까? 그게 상수가 된 거예요, 민주당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에게 도파민을 주입하고 속이다 보니까 그게 상수가 돼버려서 집권을 하고도 되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제 와서는 우리가 강성층에게 너무 취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죠. 당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실권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토양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망가진 토양이 돼버렸다, 그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추미애와 정청래의 어떤 위험한 캐릭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과 그렇게 막말과 그런 폭력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인정받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도파민, 상수, 이런 말씀이 참 공감이 갑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재명의 업보라고 봐요. 본인이 씨를 뿌렸잖아. 그렇죠. 아니 왜냐, 2023년인가요? 자기가 이제 당대표를 다시 또 하려고 총선 앞두고 대대적으로 권리당원을, 대의원이 1위였잖아요. 1대 권리당원을 60인데 그걸 1대 17로 바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고서 당을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쥐가 뭐라고, 추미애 입장에서는 정청래 쥐가 뭐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개딸에 충성하니까 개딸의 정치적 흥분 상태 도파민을 팍팍 나오게끔 하면 내가 그 등에 올라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저희가 그냥 이재명 싫으니까, 민주당 잘 되길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쪽이 소위 말해서 서서히 무너지는 길에 놓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실 진작 감옥 갔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습니까? 민주당의 당권을 틀어주고 사실 비명 행사라고 하는 뭐 그런 식의 극단적인 공천을 자행을 해서 내부를 되게 잔인하게 장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일극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거의 1년 안에 다 개인 로펌처럼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렇죠. 민주당이 사실 이재명 구제하기로 3년 내내 그 야당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근데 이렇게 해서 망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개딸들이 지지를 해주고 결과적으로 집권까지 했다가 돼버리니까 이게 일종의 스탠다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경험치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당시에 연임을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상식적이지가 않다. 그런 전례가 없다라고 하는 맞아요. 생각을 했었고, 아니, 대선 나온다고 했을 때도 아니 이거 심판과 선수를 분리하는 게 기본인데 당 대표가 심판 보면서 그런 다 깔아놓고 선수로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자정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당연시 돼 버렸고요. 그러니까 정청래도 지금 공공연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대승해서 연임하려고 한다. 총선 당 대표 하고 싶어한다. 그걸로 대권 가려고 한다. 추미애도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 하다가 개딸들 인기 얻어서 경기도지사 나가고 싶어한다. 경기도지사를 레버리지로 해서 대권 나가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일종의 민주당의 그 개딸들을 뭐 사육을 하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표준적인 루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당은 망가지거든요. 각자 개인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관여층들은 정치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지금 뉴스 주도권을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 사인이고 사실 뭐 저 입장에서는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야당 입장에서 근데 국가적으로는 그렇죠. 너무 이게 파국이잖아요. 건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그렇다면 빨리 끌어내야 돼. 저는 이르면 3년 안에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 재개 지금 못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지지율. 법관들 탄핵당할까 봐.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파기환송심 직후에 고등법원이 재판 포기한 이유도 국민의힘 단일화 파동도 있었지만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그 고등법원 판사들 탄핵한다고 협박을 맞아요.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탄핵을 당하면 명분이 있건 없건 몇 개월 동안은 재판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기각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아니, 민주당이 30여 명 탄핵 소추하고 뭐 역풍 맞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집권했잖아요. 막무가내 집단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든 없든 탄핵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판사들이 재판 재개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기 있게 나서더라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 있으면 또 막무가내 탄핵을 할 거라서 저는 그래서 못한다고 보거든요. 이건 반대로 뒤집으면 총선을 국민의힘이 이긴다? 그럼 물리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하고 이미 여론이 뒤집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 재개하는 거 저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분기점이 총선까지는 좀 기니까 길죠. 3년도 길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년 지방선거가 되게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의미 있는 선전을 한다면 결국은 지지율이죠. 이재명한테 그렇죠. 가장 그 지지율은 생명줄. 맞죠. 그러니까 골로 가는 거예요. 지지율을 제가 볼 때 40%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판사들도 결계 있게 맞아요. 한두 명 탄핵하다 보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있죠. 그 정당 여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이제 크로스가 돼버리면은 역전돼 버리면은 여당 입장에서 굳이 이재명 대통령을 안고 갈 그 유인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정청래나 추미애나 맞습니다. 이재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육두품 미만이라고 사실 그렇죠. 멸시를 당하던 그런 사람이 사실 어떻게 주류가 돼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거지. 지금도 사실 집권하자마자 좀 깜짝 놀란 게 일기 지도부부터 그 명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 박찬대를 밀었는데 대의원들도 과반 겨우 넘고 강성 당원들은 거의 70% 가까이 정청래를 밀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명청대전 얘기도 해주셨지만 처음에는 그런 얘기했을 때 에이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미 하나의 프레임이 아니죠. 사실로 굳혀졌습니다. 실체가 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제가 그 저쪽 진보 쪽, 좌파 쪽에 있는 여론조사 업체에 있는 분들하고 좀 그 패널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분들과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그렇죠. 저한테 하는 얘기가 65대 35래요. 네. 정청래가 65고요. 이재명이 35래요. 진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치화로 얘기를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개딸 소유권을 놓고 이재명과 정청래가 개싸움을 벌이는데 김어준이 또 진짜 개딸 양성소잖아요. 피리 부는 사나이죠. 부르면 휘리릭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겁니다. 권력이 굉장히 공고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그 크랙이 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 맞죠. 원래는 그거죠. 힘이 세기 때문에 대통령이란 게 그래서 당과 정당과 그 여당과는 일종의 이제 조율이 잘 되는 그런 관계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경쟁적 차별화 나아갔을 때 퇴행적 갈등 구조인데 초장부터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검찰개혁 오늘 정부조직법 저희가 지금 필사적으로 필리버스터로 네. 막고 있잖아요. 근데 검찰 해체를 하면은 그 후과가 저는 1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민생수사가 지금도 검수원박 전에 150일 정도 걸렸다가 네. 지금 300일 걸린다고 해요. 예. 일부 수사권 분리만 한 거 가지고. 근데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를 한다. 이래버리면은 그 2배 이상 뛸 수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 구제가 안 되고 검사들이 다 나 책임질 일 만들기 싫다라고 해서 불기소해버리고 이 파국의 피해자가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후과가 나오면은 여당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쪽에서는 필연적으로 이거를 순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가 머리가 좋네. 정청래 입장에서 한동훈처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냥 분탕치고 다 정권 잘못이라고 책임 전가해버리고 내가 바로잡겠다라고 하고 나와버리면은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딱 이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지난 총선도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동훈 때문에 졌다라고 단언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얼렁뚱땅 여론은 윤 전 대통령 때문에 졌다라고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뭐 정책하다 의료개혁 때문에 졌다, 뭐 이종석 황상무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식으로. 근데 정청래가 그런 언론 플레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찰개혁 잘못되면 분명히 정청래가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게 추석 전에 빨리 했어야지. 우리가 하자는 대로 했어야지. 괜히 그 속도감 없게 하다가 괜히 검찰 내부 자중질환 생기고 괜히 딴소리 나오기 시작하니까 억울해진 거 아니냐.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빅 스피커들이 계속 얘기하고 네. 개딸들의 흥분사. 아니 개딸들도 본인들이 정청래 목소리랑 같이 갔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의 면피를 위해서 정청래한테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정성호가 뭘 했다, 무슨 뭐 이재명이 나중에 뭘 했다, 김병기가 합의를 잘못했다, 그러면서 아마 다 남 탓으로 돌려버리고 내가 더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고 하고 치고 나오겠죠. 그게 민주당의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지금 개딸이 분화돼서 왕수박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쟁탈전, 타이틀전이 네. 있는데 이재명이 먹었다고 합니다. 아 벌써 그 정도가 네, 됐습니까? 정성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예. 이재명이 왕수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김어준이 세긴 세네요. 왜냐면 청래당이라고 하는데 그 제일 그 선두에 있는 그룹이 김어준 유튜브와 딴지일보 그리고 네. 뭐 클리안이라고 하는 또 페이지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좀 반명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가 확실히 힘이 실리고 있는 건 맞는 것 이게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 그거예요. 제가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업보라고 생각하냐면 네. 그때 당시도 팩트와 진실이 중요했던 게 아닙니다. 좌표 그렇죠. 찍어서 공격하고 사람들의 분노를 정치적 흥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마하면서 가짜뉴스 그때는 이제 협업을 했지 김어준이랑 네, 그렇죠. 이재명이랑.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 중도 코스프레하고 뭐 위하는 척하는 거 못 봐주겠다. 아니 너가 그렇게 검찰 악마화 시켰는데 갑자기 검찰 없애려고 하는데 해체하려고 하는데 속도 조절을 얘기해? 네. 에라이 정청래가 낫다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 도파민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저는 생물 시간에 그게 조금 생각납니다. 역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자극이 계속 세지는 거잖아요. 무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을 계속 뿜뿜 그러니까요. 나오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네.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뭐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고발도 하고 청문회도 부르고 뭐 탄핵도 시키고 사퇴 요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수위를 높여줘야 이 사람들이 이제 만족을 할 정도의 역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간 건데 지금 대통령실은 난색이라고 하고 대법원장 그 우상호 정무석 결과적으로 그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사퇴에 대해서 네. 이 대변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한 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도파민에 취한 개딸들은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알던 그 젠파파가 맞아?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이 개딸을 배신한 겁니까? 개딸이 이재명을 배신한 이거는 뭐 쌍방?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개딸들은 사실 배신이고 자시고 무지성 좀 그런 세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결론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정확히는 이재명이 그 야당 대표 시절에 그걸 이용을 한 거죠. 이런 무지성 좌표 찍으면 달려가는 이런 약간 자낙모도한 이런 세력들을 이용을 했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페이스로 가면은 거꾸로 이번 자기가 또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건데 개딸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뭐 이 정도의 상황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개딸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이 배신한 거죠. 왜냐면은 개딸들이 배신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무지성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키운 개딸들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진짜 이 지금의 상황을 좀 구조적으로 표층적으로 볼 때는 추미애하고 정청래 이쪽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게를 두고 얘기를 했다면 본질적인 어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어떤 역학관계를 봤을 때 개딸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좀 한다면 네.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임명식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새로운 법관 임명식 법관들 있었죠. 거기에서도 독립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썼고 신독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신독. 네. 신독이라는 그 단어는 이게 삼갈신이겠죠? 네. 신독인 정신 좀 생소한 표현을 사용을 하셨네요. 사적인 부분에서도 근데 실제로 판사들이 검사들과 다르게 사석에서도 그런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비롯한 그렇죠. 심지어 점심 저녁 자리도 극도로 지향한다라고 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오히려 판사들이 너무 좀 외부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독립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오죽하면은 그 천대엽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을 네. 했던 법원행정처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좋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관들이 갖춰야 될 그 당연지사한 것들은 권력에 휩쓸리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야당이 뭐 오더하고 여당이 압박을 한다라고 해서 이 법관의 생각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고 판단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독립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취지를 좀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독의 의미가 이제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언행을 삼간다. 그렇죠. 그런 뜻인데 네. 결국은 4인 회동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중의적인 표현을 좀 쓴 것 같고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보면 이제 그 민주당이 국회에서 그 정부 조직 개편안 그래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제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본회의 명패수보다 한 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네. 그 상황이 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제 이제 관련 법이 아마 그 국회 증감법이었나요? 다른 법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무튼, 네. 민주화 유공자법 맞습니다. 제정안. 맞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275명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재석은 274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표를 해봤더니 재석보다 한 표가 더 나왔다. 그리고 그 두 표의 가결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이 무효표 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글씨를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재표결을 하지 않고 안건 처리를 강행을 했다. 그러니까 땅땅땅 치고 이제 결론을 맺어버린 거죠. 야당이 항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강력하게 야당이 항의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보면 국회법에 제 114조 제 3항 네. 보면 투표일 수가 명패일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한다. 그렇죠. 그렇게 원칙적으로. 원칙대인데 네. 다만 투표 결과에 영향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네. 아니 한 표 두 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본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거는 부정 투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실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표결의 절차나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시 재표결 하는 게 원칙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이 아니, 되거든요. 우리가 네.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반장 투표를 하는데 이게 안 맞아. 네. 근데 내가 10표 차이로 있으니까 이거 두 표가 문제가 안 맞아. 네. 근데 이게 2등하고 10표 차이 나니까 야 괜찮아 이거 투표 네. 그러니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예. 소위 말해서 그냥 묻어두고 가 이러면 그럴 수 없죠. 아이들이 그냥 받아들일까요? 납득을 못하겠죠. 왜냐면 이게 유령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투표 행사를 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근데 그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보장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표를 행사했어도 이게 필터링이 되지 않았을 정도의 좀 졸속의 그런 행정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재표결을 하고 소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강행 처리 이런 태도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직권남용죄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회 의사 진행 차원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결과만 가지고 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대변인과 함께 마지막 다뤄야 될 얘기가 네. 또 우리가 경선 대선도 같이 뛰고 그랬죠. 대통령실에서 같이 아침마다 밥 먹은 사이잖아요. 실세라는 그녀 알려진 게 없다는 그 문제적 인물 만사형통의 그 주인공.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 사람 어제 보니까 그래도 김영진 친명 쪽에서는 찐명이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선에 나왔을 때 유일하게 현역 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 네. 도왔던 사람이 김영진 의원이거든요. 맞습니다. 김영진 의원이 어제 그래도 정신줄을 단체로 놓고 있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그나마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두 가지를 얘기했죠. 급발진하고 있다 추미애가. 네. 그리고 아니 당체 얘기 안 되는 거 가지고 청문회 한다는 거 이렇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네.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김현지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영향을 줘서 그런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오겠다라고 일단 보도상으로는 아마 나올 거라고 얘기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총무비서관이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김현지가 아니라 세종대왕님이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직자로서 정해진 직분과 역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비서관은 그 대통령실 내부 행정과 인사를 총괄을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위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행정 회계 처리나 그런 인사 과정이 투명한지 국민들 앞에 저희가 검증을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총괄, 그러니까 국간 관리를 하는 최종 책임자인 총무비서관이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실제로 30년간 운영위를 운영하면서 총무비서관이 불출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전해지잖아요. 근데 왜 김현지한테만 예외를 적용을 하자고 하냐,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김현지 총무비서관도 본인이 안 나가겠다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민주당이 과잉 먼저 충성? 오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재밌었던 게 총무비서관이 원래는 대통령실 내부 행정만 하거든요. 내부 인사만 하니까 행정관들이 눈치를 볼 수는 있습니다. 진급해야 행정 되니까. 상급부터 하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재밌는 일이 지난 한겨레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에 대한 낙마 소식을 전달한 사람이 김현지였다. 그러니까 본인의 관할은 대통령실 내부 인사인데 행정 강료는 외부 인사거든요. 기관장 같은 것들은 외부 인사는 인사제도 비서관실이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관할이 아닌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 문고리 권력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실 들어가는 거 아니라도 기관장이건 2기 내각을 들어가려면 김현지 눈치를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총무비서관의 위세 때문에 눈치를 봐서 좀 오바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김영진 의원이 그런 좀 대통령실이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지 말라는데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좀 총대를 메고 나와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출구 전략이다. 저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말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심지어는 지금 뭐 본인들 나름대로는 특활비 사용 내역까지 뭐 장소도 없고 만난 사람도 안 적혀 있긴 하지만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총무비서관이 안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대통령실의 기존의 약속들을 또 다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무적인 우려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여당 의원들 2기 내각 들어가고 혹여나 이제 지방선거 때 패배하거나 하면은 기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여당 의원들이 과잉 충성을 했다. 일종의 눈치, 보험 그렇게 든다고 문고리 하는데 권력에. 네. 그런데 다니엘님께서 김현지 나온다 했더니 진짜 나오는 줄 알더라.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웃겼던 것이, 아니 강경화 그 주미대사도 아그레막 나왔다고 지난주 위성락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도까지도 아직 내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임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아그레막 말고 또 절차가 있는 건가요? 아그레막이 되면 저희가 임명하면 끝나거든요. 임명 절차가 아직 안 된 건데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지금 정부 발표를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 우리 대변인 잘못했습니까? 왜 믿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 그 보도를 보고 설마 그래도 안보실장이 기본적으로 전과가 검사 사칭하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판단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위증도 교사했잖아요. 진짜
믿는 우리가 잘못입니다.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하더니 합의문에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거라고 말을 바꾸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아그레막 나온 것도 사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 근데 뭐 출석한다라고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출석하는 줄 알더라 해도 저희가 네, 이제 면역이 된 상황인 근데 거죠. 이게 보면 저도 뭐 한때 기자고 우리 대변인도 굉장히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굴러가는 거, 돌아가는 거 아시는데 김현지 네. 대학 어디 나왔습니까? 고향 어디입니까? 전혀 몰라요. 왜 모르는 겁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약간 좀 볼드모트 같은. 그러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알면 다치나?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름 부르는 것도 꺼려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 호칭하다가 괜히 귀에 들어갈까. 약간 그런 걱정도 뭐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알려진 게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 저희가 조금 여러분 좀 힘써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김현지에 대해서 과거를 좀 해봐야 될 아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예. 많은 기자들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아니 기자들 한두 번은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기자가 아니 우리가 뭐 대학 어디 나왔다 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게 그럼요.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과거를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네. 과거에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를 또 설명할 수 있고 나아가서 앞으로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행동도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의 계보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학력이나 뭐 연고지라거나 이제 뭐 주거지 이런 것들이 핵심 정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인 학력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공직자니까 또 재산 공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대장동에 11억짜리 아파트가 그러니까 있다. 그놈의 뭐 대장동. 그러니까요. 대장동에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경기도와 성남 쪽에 깊게 연루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성남 라인인 것은.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아직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전 궁금한 게 이분이 뭐 사인이라면 전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네. 없는데 실세거든요. 고위공직자죠 지금은. 아니 1급을 넘어서 저는 네.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실세라고 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강훈식 비서실장이 저는 저는 잘 알죠. 왜냐하면 제가 국회를 민주당을 출입했습니다. 제가 네. KBS 국회 반장을 민주당 반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3선 이상의 의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략 그 사람의 스타일과 그 사람의 그런 걸 압니다. 네, 그 당시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너무나 또 다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강훈식 실장의 장점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실세는 이제 김현지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1급이면 다 뜨지 않습니까? 다 조회가 경력과 되죠. 네. 업무와 그런 것들이 뜰 텐데 이 사람은 학력이나 고향이나 그런 거 아니 왜냐면 우리가 제 대변인이 있을 때 수석이나 유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인사를 쓴다 그랬을 때 이력을 발표할 때 어디를 씁니까? 그렇죠. 대학도 쓰고요. 네. 학력도 하고 그 전에 이력을 씁니다. 그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인적사항인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력서를 받잖아요. 세금으로 하고 1급이란 자리 그래 그냥 실세는 1급 이상인데 1급이란 자리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왜 밝히지 않는지 진짜 저는 너무 네. 궁금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들은 신비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신비롭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설마. 이제 원래 사실 얼굴도 안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강선우 그 파동 때 워낙 크게 비화가 되니까 그때 이제 김현지가 누구길래 장관 후보자에게 낙마 통보까지 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많이 취재가 그나마 돼서 지금까지 정보가 알려진 겁니다. 그 와중에도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공단에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니 민주당이 저희한테 그랬잖아요. 왜 행정관들 그 개인정보 공개 안 하냐. 그러니까 왜 대비실 명단 공개 안 하냐. 왜 특활비 영수증 공개 안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공개를 했는데 그냥 이름만 떨렁 공개하거나 그냥 그 회계 내용만 떨렁 공개를 했거든요. 이거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을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저 아까 말씀하신 게 참 재밌었던 게 강훈식 실장이 바지 사장이다 하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좀 동향을 보더라도 고된 일은 비서실장이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지아주 사태 터지니까 날아가고 뭐 협상 대신하고 뭐 우리나라 귀국하니까 또 거기 따라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발품 파는 일은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 김민석 총리보다는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한 좀 신임도가 높아졌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에는 한참 못 미친다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훨씬 위급의 차관급 대우인데 사실상 거의 장관급 이상급의 대우를 받는 이제 비서실장은 발품 팔고 오히려 이제 인사실권은 김현지가 행사를 하고 아니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대놓고 민주당에서 그랬잖아요. 예.
김현지 못 부른다. 아니 비서실장 불러가지고 다 물으면 되지. 뭐가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비서실장이 총무비서관 대리인격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총무비서관이 담당자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했습니다. 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 존엄, 최고 존엄으로 이렇게 받드는 게 오버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2기 대통령실 구성했을 때 뭔가 본인들이 뭐 들이대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을 것, 다양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켜야 되고, 이 사람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 공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모로 말을 섞다 보면 한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천적으로 이 정도 욕을 먹더라도 소위 말해서 뭉개고 간다. 네. 그런 생각 같은데. 그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공직이 아니라 성남 때부터 함께 했던 인사고 곡간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시는 이재명에 대한 그런 내밀한 정보들을 다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정진상 정도만 돼도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정보 새 나갈까봐. 그런데 김현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알려지지 않은 음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과 털면 진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출시키는 것 자체를 지금 극도로 꺼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가 역풍을 지금 맞았죠. 아니, 대법원장까지 나오라고 하는 판에 대법원장 뭐 되냐면서요. 그럼 김현지는 뭐 되냐 이겁니다. 모시 되지 뭐. 그러니까 지금 언론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화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게 여당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자승자박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인사잖아요, 사실. 그렇죠. 인사와 정책과 그리고 또 저번에 우리가 8월 달에 확 뒤어버린 사면을 통해서 이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데 뭐 총무비서관이 원래는 원칙상은 대통령실 내에 있는 상급 행정관 이하만 하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아까 봤을 때 강선호 같은 경우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만약에 전화를 해서 강선호 후보자한테 아무래도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강선호가 화냈을 것 같아. 네가 뭔데? 그렇죠. 대통령의 뜻이냐라고 되물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김현지가 전화했단 말이죠. 깨갱했잖아. 깨갱. 그래서 근데 그 기사가 더 자세히 보면 더 재밌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실제로 본인이 전달했다라고 하고 적혀 있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그 의중을 전달을 하는 메신저로서 비서실장보다 총무비서관을 더 신뢰를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단순히 이제 대통령실의 사람만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사에 대해서 원래 인사제도 비서관이나 아니면 인사비서관이 해야 되는 게, 인사비서관이 김용채인가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의 존재감이 없죠. 그것도 사실상 성남 라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다른 데 가서 좀 써주세요.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병기남이다. 병기남. 변호인 다 박아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기는 경기. 네. 그리고 남은 성남.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어감이 너무 좋은데요. 병기남이다. 그리고 음모론이잖아. 냄새나잖아. 근데 저는 이거죠.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변호인들을 다 꽂아놓지 않습니까? 유엔 대사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유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사실상 본인이 이제까지 변호인이 수억 대 들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재산이 줄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합이고 사후적으로 뭔가 뒷거래를 하고자 하는, 인사권으로 변호사비를 대납을 했다. 일종의. 배지도 한 4-5명 꽂았고, 맞습니다. 대통령실도 민정비서관, 뭐 공직기관 비서관, 그리고 또 법무비서관, 그리고 국정원의 제2인자라는 기소실장 다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거기에서 그걸 꽂아놓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권력을 사유하는데, 그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런 정보를 취합하는 사람이 현지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 야당 대표도 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해관계를 일일이 조율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그 내밀한 일들을 하다 보면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무리 정치를 치밀하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뒤에서 뒷수습을 하고 교통 정리를 할 만한 핵심적인 인사,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듣고 보니까 확 와닿는 것이 이재명 쪽에서 그렇게 많은 사실 대장동을 비롯한 이런 부정 부패의 온상 이 안에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나온다. 네, 내부 고발자가 많지가 않다. 있죠. 그러니까 뭐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이제 조상현 이제 씨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함구하고 오히려 이 이해 이득 이권 관계에 같이 편승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해관계 조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겠느냐? 한 사람을 찍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국관 관리를 하고 있고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를 받는 김현지 아닌가.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단순히 뭐 저쪽처럼 음모론을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추론인 것 합리적인 같습니다. 추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뭐 한 사람의 국회 보좌관으로서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을 때 그런 일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있어서 총무비서관, 이게 비서는 아니죠. 하지만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한다면 비선이 아니고 온선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비선 말고의 반대가 뭐죠? 문고리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선은 아니지만 비선처럼 자기의 권한 맞아요. 이상의 것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더 주시하고 그렇죠. 좀 깐깐히 살펴봐야 돼요. 비서실세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비서실세. 근데 이게 비서긴 비서인데 자기 실권을 벗어난 정도의 권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월권이다, 원칙 밖에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면서 자기 권한 범위 밖에서 온갖 일을 다 주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 항상 문제가 됐던 그런 사례들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클로징으로 실세라는 그녀 여러분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해주시면, 왜냐 과거 이게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지난 여름의 한 일을 알고 있다.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파고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이 명태균 씨는 이제 와서 무슨 실체가 그렇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명태균은 아무 관심도 없어. 그냥 여론조사를 본인이 먼저 쏴줬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일부 실무자 선에서 무슨 보상을 해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정도인 거지. 이게 무슨 부정부패와 비리라고 할 정도의 전 사안이라고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정치권에 너무 흔하게 있는 그런 브로커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거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수준의 의혹 제기를 민주당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김현지 씨가 연루된 건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던 이 변호사비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공직 인사를 통해서 대납을 했고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대장동 사업과 같은 것들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훨씬 더 큰 국기문란에 준하는 범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했던 것을 저희도 절반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통장을 좀 까서 그 수많은 정관, 엄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 동원된 변호인이 몇 명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뜰하게 돈을 준 건 맞는지, 네, 돈을 뭐 할부로 계산한 건지, 맞습니다. 아니면 뭐 경기도 도지사 뭐 세일을 받았는지, 특혜 의혹이 있다면 예. 시장 가격의 절반으로 받았다면 10분의 1로 받았다면 사후에 네. 지급했다면 자리로 공직으로 바꿔 먹었다면 그것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우리 대변인님 오시고 또 합이 잘 맞네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시간이 너무 훅 갔네요. 벌써 40분 지났네요. 네,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음에도 우리 대변인 모시고 밀당을 좀 하면서 깊이 있게 재미있게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 어떤 걸 할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선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금빛송 참송이 버섯이라고 합니다. 여기 실제 물품이 나와 있습니다. 금빛송 참송이 버섯입니다. 여러분, 이 참송이 버섯 효능이 있는데 뭐 항암 효과라든지 면역력 강화, 뭐 항산화 작용,
간 기능 개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시중에 이거 한 10만 원씩 넘습니다. 영풍 TV에서 이번에 홍보하는 이 금빛송 참송이 버섯은 DC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이번 추석 명절 선물로 소중한 분들, 친하신 분들에게 한번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